오늘 배울 이제 글의 갈래가 수필이라서 일단 10쪽에 수필의 개념부터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수필의 뜻이 나와 있는데 수필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건 여기죠. 직접 경험하거나 느끼고 생각한 것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을 수필이라고 불러요. 수필은 문학의 한 하위 갈래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수필의 요소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작가가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즉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소재를 우리 제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자, 그러한 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배열하느냐 하는 것이 구성이죠. 짜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뜻. 자, 주제는 글쓴이가 글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주제라고 부르죠. 그다음 문체 같은 경우는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문장의 특색이에요. 사람마다 말투가 다르듯이 작가만의 문장도 쓰는 방법도 우리가 다른데 그걸 문체라고 부르죠. 자, 중요한 건 여기 3번이에요. 3번에 별표 하나 할게요. 자, 수필의 특성이 우리가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자, 첫 번째 특성은 글쓴이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글이에요. 왜냐? 자, 이때 글쓴이는 나, 그죠? 수필 안에 등장하는 나는 항상 글쓴이에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수필은 본인이 겪은 일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글이고요. 자, 두 번째는 비전문적인 글이에요. 즉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소설이나 시와는 다르게 쉽게 생각하시면 수필은 일기 생각하시면 돼요. 일기는 우리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죠. 그래서 그걸 비전문적인 글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세 번째는 정해진 형식의 제약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이에요. 자, 네 번째는 자,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이 글의 제재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글의 소재가 다양하다는 건데 그거를 한자로 신변잡기적인 글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일기도 내가 경험한 건 다 소재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수필도 내가 겪은 일이라면 뭐든 다 소재가 될 수 있어요. 10쪽이야 10쪽. 자, 그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쓴 글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글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굉장히 고백적이고 그 다음에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는 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어서 하나 더 쓰자면 자, 수필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수필과 중수필. 앞에 붙은 경과 중은 한자예요. 가벼울 경, 무거울 중. 그래서 경수필은 비교적 가벼운 내용을 담은 수필을 경수필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기는 우리가 누구나 매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편지도 수필의 하위 갈래고요. 우리 여행 다녀와서 쓰는 글을 뭐라 그러지? 여행 다녀와서 기행문 쓰죠. 기행문도 경수필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중수필에는 칼럼.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칼럼이 이제 영화 같은 거죠. 칼럼처럼. 칼럼은 이거는 뭐 시사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평론 같은 게 영화 평론, 뭐 혹은 책 평론이 있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나 아니면 책을 읽고 나서 영화나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쓰는 글을 평론이라고 하는데 평론은 아무래도 좀 이제 무거운 내용이 경수필에 비해서는 당겨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수필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자, 수필은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에요. 그랬을 때 개성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자, 첫 번째는 문체 또는 표현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문체는 글 안에서의 말투라고 했었죠. 그래서 글쓴이가 선택하는 어휘나 표현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개성을 각각 드러낼 수 있는 글이 바로 수필이고요. 자, 두 번째는 글쓴이의 행동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쓴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경험이나 독특한 행동 방식을 이제 수필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고요. 마지막
자, 제재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글쓴이가 제재를 해석하는 관점, 제재는 아까 글의 소재였죠. 그리고 그것에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가, 부여하는 태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수필에 나와 있는 개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밑에 5번에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요거는 자, 아까 수필은 글쓴이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는 글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게 주제가 되겠죠. 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마지막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과도 비교하면서 읽어볼 수 있겠죠. 자, 필기를 다 하셨다면 옆에 네 문제 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 한 것 같아요. 다 맞춰볼게. 자, 1번에 수필이란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쓴 글. 2번, 자, 수필의 구성 요소 아닌 것은 했는데 운율이고요. 운율은 어디에? 시에서 나타나는 개념이죠. 자, 3번, 자, 글쓴이의 성격과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글을 우리 수필이라고 하고요. 2번, 형식상 제약 없다고 했고요. 3번에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모든 것 제재가 될 수 있죠. OXO. 자, 4번에 수필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 5번이에요. 5번 보시면 고조되는 갈등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는 글은 소설이라든지 혹은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희곡, 연극의 대본이나 이런 것들 있죠. 희곡 같은 것들을 우리는 갈등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는 글이에요. 자, 여기까지 필기 다 하셨으면 우리 26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배울 글의 제목은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글이고요. 자, 밑에 1번에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표현하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2번부터예요. 2번에 별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넌 바보다 라는 시를 통해서 반어라는 개념 배웠고요. 오늘은 역설을 배울 텐데, 자, 일단 역설의 정의를 보시면, 자,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했어요. 모순. 자, 역설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모순이에요. 자, 모순은 한자인데요. 창 모자에 방패 순자예요. 창과 방패라는 뜻인데, 자, 어떤 그 중국의 사람이 한쪽 손에는 창을 들면서 이 창은 뭐든지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 다음 반대쪽 손에는 방패를 들면서 이 방패는 무엇이든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라면서 물건을 팔았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모순이란 단어의 뜻은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겉보기에 모순된다는 뜻은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문장 자체만 봤을 때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 성립하지 않은 문장을 뜯어봤을 때 그 속에 중요한 사실 혹은 진리를 담은 표현을 역설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자, 멀지만 가까운 일본이라는 문장이 있어. 자, 이 문장은 겉보기에는 모순이야. 왜? 멀다랑 가깝다는 한 문장 안에 올 수 없죠. 먼데 어떻게 가까워요? 문장 자체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자, 멀다는 건 우리가 일본과 뭐 역사적이나 외교적으로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가깝기 때문에 역사적, 외교적으로는 멀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문장 자체만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뜯어봤더니 그 속에 어떤 진리나 사실을 담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역설이에요. 그래서 자, 역설을 썼을 때 효과는 첫 번째로, 자, 우리 반어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요. 지각한 학생한테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니? 라면서 반어는 많이 쓰는데 역설은 평소에 잘 안 써요. 그래서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참신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참신하고 생생한 전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멀지만 가까운 일본 했을 때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는, 역사적이나 외교적으로 멀지만
지리적으로는 가깝다는 그 진실이나 진리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평소에 잘 안 써요. 그래서 표현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심심함을 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순되는 사물이나 관념을 연결하기 때문에 읽는 이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리 본문에 나의 모국어는 침묵에서 역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뭐 기억을 쳐놓고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역설은 예시를 많이 할수록 유리한데 일단 밑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예시는 자, 님은 갔지만 난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했는데 지금 앞뒤가 다 반대죠. 자, 님이 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떠났잖아. 근데 어떻게 보내지 않을 수 있지? 일단 문장 자체는 갔다와 보내지 않았다가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문장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자,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밑에 화살표 보시면 자, 실제로는 이미 떠났지만 즉 육체는 없어. 내 곁을 떠나서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임을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의미. 결국 임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모라는 꽃이에요. 그 모란이라는 꽃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아이고, 여기 찬란한 슬픔의 봄. 여기가 역설인데 자, 우리 찬란하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슬픔은 부정적인 개념이죠. 어떻게 찬란한 슬픔이 있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역시 이 문장을 뜯어보면 자, 찬란한이란 뜻은 모란이란 꽃이 피었을 때의 기쁨, 환희를 나타내는 거고요. 슬픔은 그 모란이 지고 났을 때의 서러움을 의미하는데 모란이 지는 슬픔을 알면서도 어쨌든 꽃은 1년에 한 번씩 펴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모란이라는 꽃이 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꽃이 졌을 때의 슬픔, 하지만 언젠가 꽃은 다시 피기 때문에 찬란하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대요. 사랑과 이별은 반대죠.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별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문장 자체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별을 경험할수록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상처를 통해서 결국 더 성숙할 수 있죠. 그래서 이별을 통한 사랑이 결국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이런 뜻이 되고요. 마지막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돼 있는데 자, 외롭다 하는 거 부정적인 감정이야. 황홀하다 긍정적인 감정이죠. 자, 이 부분은 이해하기 앞서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 시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쓴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린 자식을 잃고 아버지로서 느끼는 애절한 슬픔인데 우리 유리창 같은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대상과 단절되긴 했지만 투명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유리를 닦으면서 외로움. 어쨌든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 유리창은 투명하기 때문에 죽은 아이의 환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죽은 아이지만 어쨌든 내 자식이잖아. 그걸 볼 수 있다는 황홀한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어서 느끼는 외로움, 슬픔. 하지만 아이를 그래도 환영이라도 볼 수 있다는 그 황홀함. 이렇게 감정이 교차된 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몇 개만 더 써볼게요. 자, 그 다음은 자, 독은 아름답다. 이게 시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시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는 2학년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 시예요. 자, 요것도 문장만 봤을 때는 독과 아름답다는 성립할 수 없죠. 독이 어떻게 아름다워? 독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인데. 근데 여기서 독은요. 혹시 보거라는 생선 아나요? 보거? 보거는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되지? 독을 내뿜고 배를 빵빵하게 한단 말이야. 자, 그 보거가 왜 독을 내뿜는지를 우리가 알면 독이 마냥 무섭진 않다. 왜? 자, 보거가 독을 내뿜는 이유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자식. 그래서 자식을 위하는, 자식을 뭐 사랑하는 이제 부모의 마음이 되겠죠.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독은 아름답다라는 건 역설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쓸까? 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부분이 있어.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소리 없다라 아우성은 소리를 친다는 거니까 서로 대조가 되죠. 어떻게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을 수 있어? 말이 안 돼. 근데 이 시는 깃발이라는 제목이 깃발이라는 시인데요. 자, 우리 깃발 잘 생각해 보시면 깃발은 이렇게
땅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생각하기로 자, 깃발이 지금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죠. 이걸 깃발이라고 하고 땅에 꽂혀 있는 이 부분을 깃대라고 하는데 자, 깃발이 펄럭펄럭펄럭 하는 것을 시인이 보기에는 아우성 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해서 깃발은 아우성을 담당하는 거고 하지만 결국 깃발이 아무리 펄럭펄럭펄럭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깃대 때문이야. 땅에 꽂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깃대가 소리 없는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깃발이 우리 가고 싶은 곳을 이상향이라고 하죠. 이상향에 가고 싶어 하지만 결국 갈 수 없는 방향성을 상실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역설 봤고요. 자, 역설은 중요하니까 일단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우리 2번, 3번, 4번 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빼고. 자, 답 맞춰볼게. 1번에 겉으로 보았을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야? 아니요.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평범하지도 않고요. 2번에 표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면 그 속에 진리, 어떤 사실이 함축되어 있죠. 자, 3번에 역설 표현의 특징이 아닌 것. 요거는 몇 번이죠? 4번이에요. 우리 요거 지난주에 배웠던 읽는 이에게 그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요거 풍자였어요. 지난주 두꺼비 파리를 불고 그 시조 있죠? 그 시조가 우리 풍자를 담고 있고요. 자, 마지막 4번 역설이 아닌 것. 정답 1번이죠. 요것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자, 내 마음은 이게 원관념이고요. 호수는 내 마음을 빗댄 보조관념이에요. 그래서 원관념은 보조관념에서 얘는 은유법이죠. 나요? 2번도 찬란하다랑 슬픔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얘 역설이죠. 나머지는 방금 배웠고요. 정답 1번이에요. 자, 27쪽 그러면 나의 모국어는 침묵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아까 우리 배웠죠? 중요해요. 수필이에요. 수필. 경수필이고요. 아까 수필의 특징 정리한 거 있잖아. 그거 잘 외워주세요. 보통 1번 문제에 이런 글에 대한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필의 특징 다시 한번 꼭 봐주시고요. 자, 제목이 나의 모국어는 침묵인데요. 이 그 수필 같은 경우는 지금 제목부터가 역설이에요. 그래서 자, 모국어는 말을 하는 걸 모국어라 하죠. 근데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모국어와 침묵이 서로 대조되기 때문에 제목부터 역설이고요. 얘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뜻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달락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자, 수필에 나가 나왔어. 수필에 나오는 나는 항상 글쓴이와 동일 인물이죠. 얘들아, 우리 소설에서는 나가 나오면 그 나는 글쓴이가 절대 될 수 없죠. 허구의 인물이니까. 근데 수필은 무조건 나가 글쓴이야. 그러니까 소설과 반대되는 부분이죠. 결국 이 나라는 건 이 글을 쓴 그 오른쪽 메인에 나와 있어요. 류시화라는 사람이 직접 겪은 일을 쓴 거예요. 자,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는데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이때 그들은 인디언이겠죠. 인디언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대.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자, 우리 원래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자기소개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자,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대요.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천막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자, 지금 이 불청객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여기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자, 지금 이 불청객은 내가 스스로 인디언 세계에서 불청객이라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날 불청객으로 오해한 거야? 나 혼자서 그냥 내가 불청객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디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옆에 1번 문제 잠깐 보시면 알맞지 않은 거 4번인데 인디언들은 글쓴이를 잘난 척하는 불청객으로 생각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불청객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난 내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날 무시한 거야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여기서 불청객이구나 라고 혼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축제에 참석한 잘난 체하는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자,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뻐근했다까지가 처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인디언 축제에 참석을 했고 인디언들로부터 지금 침묵의 응대를 받게 된 거죠. 글쓴이는. 황당한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글쓴이는 미국 인디언 축제에 참가해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로운 대화를 주고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인디언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어. 그래서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나달라 보시면 자,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 자,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소개를 했는데도 대꾸를 안 한 거죠. 자,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곤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다. 자, 인디언들과의 대화 방법은 인디언들 세계에서만 통하는 거지 다른 사람과 통하지 않죠. 자,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자,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 하는 것이 글쓴이의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다라는 걸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인디언들의 방법을 쓰게 된 거죠. 자, 어쨌거나 인디언들과의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라는 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했다? 결국 인디언들은 자연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자,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 역시 머리를 닦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참고로 이 사람 남자인데 머리 길어요. 막 인디언처럼 머리 양갈래로 닦고 인디언 팔찌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넘겨서 28쪽. 자,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 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2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그중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였다.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 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자, 2번째 글쓴이의 깨달음.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게 2번째 깨달음이죠. 즉 침묵으로 응대하는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기준에서 너무 많이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말해 라는 특징을 가진 이름이 나타난 거고요. 자, 여기까지
자, 침묵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임을 알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마지막에 성찰했죠. 그래서 자, 미국에서 돌아와 있었던 일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인디언들 흉내를 냈고 그 결과 개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듣게 됐죠. 그리고 인디언들과 있었던 일은 인디언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여행하게 됐고요. 인디언들에게서 받은 이름 너무 많이 말해. 그래서 글쓴이가 깨닫게 된 두 가지 깨달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침묵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언어 생활을 성찰하게 되었죠. 나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다 라는. 자,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곰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자,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건 그만큼 침묵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 사람들은 언제 침묵하냐?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자,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자, 이거 아까 제목이었죠? 모국어랑 침묵이 서로 대조되기 때문에 여기가 역설법이었다고. 자, 그래서 끝부분은 인디언들에게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됐는데요. 첫 번째 빈칸에 인디언들은 어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예의다 라고 알고 있고,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침묵은 말을 하진 않지만 온전히 상대방을 듣고 알고 느끼기 위한 결국 또 다른 언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이 부분은,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의미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알아두세요. 자, 문제가 4개밖에 없어요. 앞에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1번은 우리 아까 풀었네요. 자, 답 맞춰볼게요. 이번에 글쓴이가 기억을 통해 깨달은 점 했는데, 기억은 미국에서 돌아와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냈다는 건데, 그래서 그 결과 개팍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됐죠. 느낀 바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노란색으로 밑줄된 부분 그대로 쓰시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경험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 몇 번이요? 이거 3번이죠. 초반에 갈등을 겪었다는 건 딱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침묵에 대한 인디언들의 생각이 역설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장, 요거 마지막 문장 되겠죠.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좋네요. 자, 29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학습활동 여기 별표하시고요. 자,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해보면, 일단 글쓴이는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과 만났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자, 그때 글쓴이가 하게 된 생각은 뭐냐? 자,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 자,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이 이제 흉내내고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란 평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느낀 건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다음 세 번째로 자, 인디언들에게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게 됐고, 그 결과 나는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자기 언어 생활을 성찰하게 되었죠. 자,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침묵의 의미는, 침묵은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침묵은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다른 언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요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했을 때 일단 모국어라는 단어의 개념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에요. 말. 근데 반대로 침묵은 말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로 대조가 되죠. 그래서 자, 모국어의 사회적 의미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결국 말은 의사소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아무 말도 없는 상태, 서로 반대가 돼요. 그래서 모국어가 침묵이다 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라는 어떤 진리와 진실이 포함된 문장이기 때문에 역설이 될 수 있고요. 결국 역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다 쓰셨으면 30쪽 넘어가서 자, 만화의 상황에 맞는 역설 표현의 활용이라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와 딸이 지금 대화를 해요.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떠들면 안 돼.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니까. 자, 그랬더니 딸이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아빠, 책을 읽는 사람은 없는데요? 자, 그랬더니 아빠가 지금 여기 모두 스마트폰 하고 있죠. 왼쪽에. 그래서 아빠가 뭐라 하냐.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 라고 했어. 자, 이 말의 뜻을 잘 보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정리해보면 등장인물은 아빠와 딸이죠.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빠와 딸이 도서관 열람실이에요. 자, 상황은 아빠가 딸에게 도서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책 읽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한다 했는데 주변을 봤더니 사람들이 책 대신에 스마트폰만 집중하죠. 자, 아버지의 마지막 대사 있죠.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 라는 걸 역설 표현으로 바꾸면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이구나. 자, 도서관은 책 읽는 곳이죠. 근데 앞에 책을 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역설이 되는 거죠. 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29쪽에 1번부터 네, 다 맞춰볼게. 1번. 자, 보기의 경험을 통해서 글쓴이가 깨달은 바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게 된 결과 이거 마지막 거 쓰시면 되죠. 나는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다. 이거요. 이번에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인디언들에게 침묵이 갖는 의미. 요거 3번이었죠. 자, 3번 중요하네요.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는 요 부분 역설이었어요. 정답은 5번이죠. 자, 4번에 역설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한다? 그거는 아니었죠. 5번. 자, 이 만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맞지 않은 거 몇 번? 4번이죠. 그 다음에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를 역설로 바꿨을 때 정답 1번이죠. 그 다음에 아빠의 말을 역설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이거는 써줄 테니까 보충해서 쓰세요.
스마트폰으로 인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나 비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강조할 수 있다. 그다음에 8번에 역설을 사용한 이유가 아닌 것. 이거는 4번이죠. 4번은 반대로 돼야죠. 모순되는 표현 안에 이치에 맞는 뭔가 이제 진리나 진실을 담기 위해서 반대로 돼야 정답이죠. 4번이고요. 다 썼어? 4번이고요. 8번에 4번.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럼 31쪽 빈칸 채워볼게요. 자, 우리 방금 배운 나의 모국어는 침묵, 그래 갈래 수필이고요. 특히나 요거는 수필의 특징 아까 잘 외워두라고 했었죠. 성격은 자기 고백적이고 성찰적이면서 역설적인 내용이고요. 자, 주제는 침묵의 진정한 의미였죠. 자, 그래서 특징은 첫 번째로 수필이다 보니까 자신의 체험, 혹은 경험에서 얻은 생각을 자, 독백체의 형식이다 했는데 독백체는 혼잣말이에요. 대화의 반대죠. 이번에 자, 친근한 어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여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있는 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설 표현 나타났었죠. 인디언들의 말을 인용해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자, 글의 첫 부분은 이제 글쓴이가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로부터 침묵의 응대를 받게 된 내용이 나왔고요. 중간 부분은 자, 침묵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디언들에게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되새기면서 글이 마무리됐어요. 자, 첫 번째 글쓴이의 경험은요. 처음에 기대를 했죠. 인디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거라고. 그런데 인디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침묵에 응대를 했죠. 두 번째로 자,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냈더니 그 결과 아주 개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디언들에게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 때 글쓴이가 깨닫게 된 건 자, 대화를 시작하기 전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디언 그 대화 방식인 침묵을 막 남발했을 때는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구나. 내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말해 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을 때 내가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되었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아까 모국어와 침묵의 의미가 서로 반대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고요. 진정한 뜻은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이런 의미였죠. 이런 역설을 썼을 때 인디언들은 말보다 침묵을 통해서 상대방과 더 큰 교감을 나눈다는 사실을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 쓰셨으면 넘겨서 32, 33 풀어볼게요.
다 한 것 같아요. 답 맞춰볼게.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 이제 수필의 특징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죠.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죠. 자, 그 다음 2번에 글쓴이의 경험이 아닌 것은 요거 1번이고요, 당연히. 자, 3번에 인디언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침묵하는 이유를 이 글에 나오는 표현을 활용해서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쓰시오 했는데 요거는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4번에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 정답 2개 고르시면 되겠죠? 정답 1번과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요거 3번이에요. 그죠? 부정마다 언어가 매우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의미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또 넘쳐났다 하는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7번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인디언식 이름 짓는 방법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했는데 요거는 그 사람의 그 띄우고 사람 특징이 드러나도록 짓는다. 이렇게 자, 마지막 8번에 니은 같은 표현 방법은 역설이죠. 역설로 바꿔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어디로 넘어가냐면 우리 지난주에 그 책 뒤에 있는 시험 대비 교재 풀었나요? 풀었어요? 4쪽하고 5쪽 풀었어요? 시험 대비 교재. 책 그 맨 뒤에 보시면 부록처럼 딸려 있어요. 이렇게. 책 맨 뒤에. 4쪽, 5쪽 풀어져 있어요? 안 풀어져 있어? 그러면 지난주에 배운 우리 4쪽부터 한번 풀어볼까? 시험 대비 교재. 뒤에 이렇게 부록으로 딸려 있는 거야. 거기 4쪽부터 푸시면 돼요. 자, 제목은 공감하며 대화하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적절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자,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뜻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도 공감이란 단어는 상대방의 경험, 감정, 의견에 대해서 결국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공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감하며 대화하기 역시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를 공감하며 대화하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하고 있는 상대방에 초점을 두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한다면 당연히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상대방과의 신뢰감, 그 다음에 유대감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러한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왜 필요한가? 자,
자, 만약에 공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일방적으로만 전달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상처를 입거나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할 때 우리는 자,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이해해준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 4번부터인데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이요. 어떤 식으로 공감하며 대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자, 크게 여기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 첫 번째는 관심 표현하기인데, 자,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 눈을 맞추면서 대화한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일종의 리액션이 되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기예요. 뭐 그래, 정말 그랬구나 이런 것들. 다음 세 번째는 상대방이 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인데 뭐 조금 더 이야기해봐, 뭐 계속 말해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니?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을 격려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관심 표현하기라고 부르고요. 다음 재진술하기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파악해서 자신의 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이번에 성적이 떨어져서 뭐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 뒤에 똑같이 앞에 말하면 돼. 아, 뭐 누구누구는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서 속상했구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요 말만 덧붙이면 돼요. 상대방이 했던 말에다가 요런 말들만 뒤에다 덧붙이면 그게 재진술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자, 우리 뭐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상대방 똑같은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대화를 할 때 이해받고 있는다던가 아니면 신뢰감, 유대감이 생길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뭐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 이런 대사를 덧붙인다면 상대방은 훨씬 더 유대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겠죠. 자, 5번에 그렇다면 공감하며 대화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첫 번째는 중요한 건 나의 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령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보다는 제안하고 요청하는 어조, 그리고 공손하고 진지한 태도. 자, 제안하고 요청하는 거 우리 무엇 뭐 하자. 예를 들어서 명령이 뭐뭐 해라라면 이런 게 아니라 뭐뭐 하자라는 이런 제안하고 요청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들으려고 노력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물론 말도 중요하죠. 언어 표현뿐 아니라 표정, 자세, 행동 이런 것들을 모두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뭐 손짓이라든지 말, 그다음 표정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고려해서 상대방의 말에 적절히 반응하며 들어야겠죠. 자, 옆에 네 문제 풀고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빈칸 같이 채워볼게요. 1번은 자,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옆에 나와 있었죠. 소통하기 위한 대화이다. 2번
자,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죠. 2번, 상대방의 신뢰감, 유대감 형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죠. 3번,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 5번이죠. 아까 문제점 평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했는데 역시 4번이 틀렸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35쪽 본문 들어가 볼 텐데, 자, 요거 꿈꾸는 소녀 소년, 요거 그 글에 관련된 웹툰이에요. 왼쪽부터 한번 읽어볼게. 자, 지금 누군가가 이제 인형을 만들고 있는데 엄마가 미나야 하고 부르죠. 자, 얘가 몇 번을 불러도 못 듣더니 뭐라는 거야? 세상에 이게 다 뭐니? 자, 그랬더니 미나가 발표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가 말을 끊고 이리네, 네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엄마가 해줄게. 공부해. 자, 지금 엄마의 이런 대사를 보면 방금 미나가 말을 하고 있는데 미나의 말을 가로챘죠. 그래서 첫 번째, 미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리고 엄마가 해준다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했어요. 미나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이리 내 하면서 막 그 엄마의 생각을 강요했죠. 자, 그랬더니 미나가 아니야 내가 하면서 서로 이제 인형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인형의 목이 떨어졌어요. 그죠? 과제물이 망가졌죠. 자, 넘어가서 36쪽. 자, 그랬더니 미나가 얘기하죠. 내가 한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자, 요것도 자, 엄마한테 이렇게 그 밑에 만화를 보면 엄마를 막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미나의 문제점도 엄마에게 그죠? 버릇없이 써 붙였다는 거. 이렇게 또 문제점이 되겠죠. 자, 왜 함부로 만지고 그래? 자, 그랬더니 엄마도 이제 당황스럽겠지. 그 과제물을 만지려고 한 것도, 망가뜨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반응이 미나가 너무 셌으니까. 자, 그러기에 엄마가 달라고 할 때 줬으면 됐잖아. 이리 줘. 엄마가 고쳐줄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런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자, 분명히 앞에서 미나가 과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혀 미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미나는 분명 과제물이라고 했는데 그걸 쓸데없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랬더니 미나가 자, 그걸 왜 엄마가 정하는데 뭐? 나한테 쓸데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왜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하고 이런 것도 엄마한테 지금 멋대로 한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버릇없는 표현이죠. 예의 없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7쪽으로 넘어가서 자, 미나야, 너 갑자기 왜 이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자, 그랬는데 이제 미나가 엄마의 손을 탁 뿌리치고 그죠? 대화를 중단하고 집을 나갔어요. 자, 밑에 중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나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엄마는 미나를 찾으러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어떠한 가게로 들어가요. 다은이네 국밥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서 오세요. 혹시 여기 우리 미나 안 왔어? 그랬더니 다은이 엄마가 놀라서 물어보죠. 여기까지. 자, 미나와 미나 엄마는 생각이랑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하게 되는데 미나는 엄마에게 버릇없이 쏘아붙여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대화를 중단해버리죠. 자, 미나 엄마 같은 경우는 미나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만 강요했죠.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미나의 과제물을 낚아채서 결국 망가뜨렸죠. 그래서 모든 이 갈등의 원인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미나와 미나 엄마 모두가 하게 됐죠. 자, 38쪽. 자,
자, 미나 역시 지금 친구인 다은이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자, 굳이 너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엄마랑 싸워서 집에 가기 싫어서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무슨 일 있어?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자, 요 다은이의 첫 번째 대사 있죠? 요거. 자, 지금 다은이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서 표정도 안 좋고 어깨도 처져 있다. 이런 것들. 일단 다은이는 미나의 표정과 상태를 보면서 이제 주의 깊게 살피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미나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다은이가 이제 미나가 다은이한테 물어보죠. 너도 엄마랑 싸워? 응, 당연하지. 왜? 왠지 상상이 안 가서. 그래, 우리 엄마가 인상 하나는 좋지. 그건 인정해. 자, 네가 우리 엄마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 나한테는 얼마나 닥달하는데. 맨날 남이랑 비교만 하고. 오른쪽. 자, 넌 아마 이런 심정 모를 거야. 너희 엄마는 너한테 엄청 잘해주시니까. 응, 그래서 싫어. 했더니 다은이가 놀라서 쳐다보죠. 자, 다시 엄마들 사이의 대화인데, 일단 엄마들 사이의 대화를 보기 전에 38쪽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지금 다은이가 했던 태도로 정리가 되어 있죠. 다은이는 일단 온화한 표정으로 미나의 옆자리에서 마주보면서 대화해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미나의 상태를 살피고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말하고요. 중간에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자, 지금 다은이가 이런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미나 역시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요. 또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엄마들 사이 대화로 넘어가서요. 자, 이것 좀 마셔, 미나 엄마. 고마워.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애가 얼마나 무섭게 대들던지 세상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은 엄마도 알지? 자, 그랬더니 다은 엄마가 알지. 자, 이런 말 있잖아. 요거. 뭐 고생 많이 했잖아, 미나 엄마. 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미나 엄마가 말했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알지 이런 말 있죠? 이런 것들은 맞장구 치기라고 해. 맞장구 치기는 우리 아까 앞에서 관심 표현하기라고 분류했었죠. 그래서 다은 엄마가 공감을 표현했더니 밑에 미나 엄마가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요. 자, 넘어가서 40쪽. 자, 다시 다은이와 미나의 대화인데, 자, 미나가 얘기하죠. 나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셨대.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자리였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가끔은 너무 점점점. 자, 그러면 이 가끔은 너무 뒤에 숨겨진 말이 뭘까? 엄마가 잘해주는 건 정말 고마워. 근데 그것이 뭐 부담스럽다. 그죠? 이런 감정들이 숨어 있겠죠. 혹시 엄마한테 말해봤어? 그랬더니 다은이가 계속 얘기해요. 왜 막 어른들이 잘 아는 척 하시잖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어른들이라고 뭐든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더라고. 우리끼리도 서로 말 안 하면 잘 모르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나 서운한 게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해. 자, 지금 다은이는 미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방법으로 미나를 이해하려고 하죠. 자, 그때 말대답한다고 혼나더라도 나중엔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또 금방 까먹고 싸우니까 문제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날 걱정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넘겨서 옆에 하하 미안 내가 또 쓸데없이 그냥 우리 집은 그렇단 얘기야. 자, 중략 밤이 돼서요.
미나 엄마가 이제 뭔가를 남기고 들어가죠. 자, 회상 부분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애가 얼마나 무섭게 대들던지 세상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은 엄마도 알지? 알지. 미나 유산할 뻔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미나 엄마. 미숙아로 태어난 데다 잔병 치레를 워낙 많이 해서 미숙아는 10달을 채 채우지 못한 아이죠. 혹시 나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닐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넘어가서. 자, 근데 미나가 똑똑하게 잘 자라니까 그게 너무 기특해서 뭐든 좋은 거에 최고로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어. 자, 그 다음 다은 엄마의 대사 보시면 미나 엄마는 미나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 이런 거. 자, 지금 방금 다은 엄마가 했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한 뒤에 섭섭했겠네. 지금 요것만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재진술하기라고 아까 배웠죠. 자, 그러면서 뒤에 어떻게 또 이어서 얘기를 하느냐.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 아기 때는 건강하게만 커졌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그러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 사회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자, 지금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나도 그런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품 안의 자식. 요거 속담이에요. 그죠? 속담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단 품 안의 자식 뜻 보시면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만 자라서는 제 뜻대로 행동하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제 저희도 머리 컸다고 성숙했다고 뛰쳐나가려는 걸 무슨 수로 맞겠어. 알면서도 져주고 부모니까 아이들을 믿어줘야겠지. 자, 그래서 아까 다은 엄마랑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엄마가 이제 방에 뭔가를 놓고 가다가 미나랑 만나게 되죠. 엄마? 아, 미나 다녀왔니? 그럼 쉬어. 자, 그랬더니 엄마가 놓고 간 건 요거였어요. 완성된 과제물. 그리고 엄마가 미안하다는 포스트잇까지 붙여져 있죠. 43쪽. 엄마, 다음부터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얘기할게. 그래, 너도 다 컸는데 앞으로는 널 더 존중해줄게. 그래서 말인데 나 이거 만드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뭐? 소설 예고의 발표에 이거 8개 만들어야 돼. 자, 뭐든지 말만 해. 아니, 다 해. 도와줄게. 그런데 이건 무슨 발표회니? 자, 그래. 엄마도 어릴 때 만드는 거 참 좋아했는데 라면서 모든 갈등이 다 해소가 됐죠. 그래서 자, 미나 같은 경우는 다은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엄마의 갈등 상황을 되돌아봤죠. 그리고 미나 엄마는 또 다은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 상황을 되돌아봤는데 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고요. 엄마는 미나에게 먼저 사과하고 앞으로는 미나를 존중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등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넘겨서 44쪽 한번 볼게요. 자, 장면을 중심으로 웹툰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과제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보내냐 하고 또 반대로 미나 역시 왜 엄마가 정하냐면서 서로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벌이게 되었고요. 자, 미나는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가끔 너무 부담스럽다. 그다음 다은이는 엄마한테 말해봤냐 이제 하면서 미나가 다은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면서 다은이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미나에게 조언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엄마들도 마찬가지로 자, 미나 엄마가 잘해주는 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줄 몰랐다. 그랬더니 다은 엄마가 미나 엄마는 미나를 사랑해서 다 해주려는 건데 몰라서 섭섭했겠네. 이런 식으로 미나 엄마의 속마음을 듣고 다은이 엄마가 위로해줬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미나가 다음부터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얘기하겠다. 역시 미나 엄마도 다 컸는데 널 더 존중해줄게 라면서 미나와 엄마의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었고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45쪽 넘어가서 자, 다은이의 대화 태도 정리하기인데 자, 너답지 않게 표정도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이런 것들. 일단 미나의 표정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가장 기본적인 공감의 대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보시면 자, 미나의 감정에 다은이가 공감을 해요. 그리고 미나의 상황에 그리고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미나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진지한 자세로 눈 맞추고 대화를 하죠. 그 다음에 뭐 나는 서운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한다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요. 자, 이렇게 다은이와 다 대화를 했을 때 그럼 미나는 어떤 마음일까? 당연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겠죠. 왜냐? 엄마와 이렇게 갈등한 적이 없어서 혼란스럽고 화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다은이와 대화하고 나서는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만 말할 경우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본문은 끝났고요. 앞으로 가서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5쪽 1번부터 푸시면 되겠어요. 얘들아 45쪽까지 풀어야 돼요. 다 푼 사람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덜 푼 사람은 45쪽까지 풀어와야 다음 주에 답 맞출 수 있어요.